첫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케이던스다. 나는 우리 마을에서 좀 조용한 지역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마감 근무를 한다. 우리 술집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지만 주차장에는 마을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뒷문이 있다. 솔직히 말해 특별할 건 없는 곳이다. 조명이 어둡고 단골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주크박스는 수년째 같은 클래식 록 음악을 반복해서 틀고 있다. 손님들도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나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트럭 운전사들 혹은 우연히 들른 여행객들이다. 주말에는 당연히 훨씬 바쁘지만 평일에는 혼자서 야간 근무를 해야 해서 가끔은 외롭기도 하다. 그래서였을까? 그 남자가 들어왔을 때 나는 곧바로 그를 눈여겨보았다. 그날은 화요일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그는 홀로 술집에 들어섰다. 나이가 대략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지만 지나치게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였다. 이 지역에서 그런 연배의 남자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은 흔치 않은 일이다. 검은색 터틀넥 위에 블랙 트렌치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는 마치 진짜 부자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요란하게 과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돈이 많은 사람 특유의 세련됨이랄까?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장 바 쪽으로 걸어와 자리에 잡았다. 나는 그가 유난히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난다.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다가가자 그는 망설임 없이 최고급 술을 주문했다. 내가 술을 따르는 동안 그는 내게 웃으며 물었다. 이 일 좋아하세요? 워낙 평범한 질문이라 나도 별 생각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그리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 뒤로 내가 농담 삼아 바텐더로 일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 했던 것 같다. 보통 이런 순간이라면 상대에게서 조금은 수상한 느낌이 들 법도 했겠지만 그는 전혀 그런 기운을 풍기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사람 같았다. 마치 아들의 야구 경기에서 아이들에게 하이파이브를 건네는 싱글 대디 같은 인상. 우리는 잠시 대화를 이어갔는데 술집이 한산했기에 나도 그리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내게 물었다. 더 큰일을 해볼 생각 없어요? 이 질문은 살짝 이상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딱히 섬뜩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다. 나는 바텐더 특유의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지금은 이대로도 괜찮아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살짝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동안 말없이 술을 마시던 그가 갑자기 물었다. 몇 시에 퇴근하세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지금까지 그의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유혹의 기색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애매한 대답을 했다. 너무 딱 잘라 거절하는 느낌을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적당히 흘려보내려는 의도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살짝 웃더니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지갑에서 빳빳한 $100 지폐를 꺼내 조용히 바 위에 내려놓고 가게를 나갔다. 나는 그 만남을 두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일주일쯤 후 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와 함께 온 여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대략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나이에 비해 다소 부자연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라 입은 듯 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섞이려 애쓰는 느낌. 그녀가 바에 다가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은 안녕하세요도 주문도 아니었다. 그녀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내 팔을 살짝 건드렸는데 그 손길이 평범한 스침보다 미묘하게 길었다. 나는 웃으며 감사해요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번엔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이번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들이 술을 주문하자 나는 준비하면서도 계속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예상대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얼마나 일했어요? 몇 살이에요? 그녀의 질문들은 사소한 잡담처럼 보였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는 내게 독점적인 이벤트 클럽을 운영한다고 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을 덧붙였다. 젊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주말 이틀만 일해도 1만 달러는 벌 수 있어요.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너무 좋은 제안 같은데요? 라고 가볍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마치 확신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말했다. 한번 밖으로 나와 볼래요? 더 잘 설명해 줄 사람이 있어.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 단호하게 말했다. 전 괜찮아요. 이번엔 웃음도 없이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목소리였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 몇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며 술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여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마치 가면이 살짝 벗겨지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녀는 이내 태연하게 남자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떠났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이 대체 나에게 뭘 하려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정상적인 제안이 아니었다는 거였다. 다음날 나는 직장 동료들과 매니저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다들 걱정스러워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나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며칠 후 나는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다. 그날 밤 평소처럼 문을 닫고 주차장으로 나서는데 길 건너편에 검은색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다. 엔진은 꺼진 상태였고 안에 누가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저 우연히 주차된 차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온몸을 휘감았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 나는 키를 꼭 쥔 채 차로 걸어가 빠르게 문을 열고 탔다. 그리고 출발하며 백미러를 확인했는데 그 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것도 은근히 티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일부러 엉뚱한 길로 틀어봤지만 그래도 따라왔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봤다. 그런데도 여전히 뒤에 있었다. 이때부터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침착하려 애썼다. 그리고 즉시 방향을 바꿔 근처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차를 세우자마자 백미러 속에서 검은색 차가 갑자기 빠르게 방향을 틀며 도망치는 게 보였다. 나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지만 동시에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다. 그 사건 이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다. 나는 혹시나 해서 주변을 더 신경 쓰며 다녔고 다행히 그 차나 그 사람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게느 날 한산한 평일 밤이었다. 가게엔 손님이 거의 없었고 나는 조용히 바 카운터를 닦으며 오늘은 일찍 닫아도 되려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 여자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오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보듯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즉시 매니저에게 그 여자가 다시 왔다는 문자를 보냈다. 고개를 들어 다시 보니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잘 지내나 싶어서 들러봤어요. 그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서 마치 정말 친한 사람처럼 들릴 뻔했다. 하지만 내 속은 말할 수 없이 불안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곧 문 닫을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입술을 살짝 내밀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딱 한 잔만. 올드 패션으로. 나는 속으로 고민했다. 그녀를 바로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매니저가 도착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잔을 준비하며 시간을 끌기로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나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걸 확인한 나는 천천히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를 보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바깥에 검은색 밴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가게 뒷문에서 철컹하는 금속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뒷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문을 잠갔다. 동시에 손에 잡히는 가장 무거운 물건인 메탈 쉐이커를 단단히 쥐었다.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꺼내 912를 눌렀다. 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들이 뒷문을 뚫고 들어오면 난 혼자였다. 나는 문 앞에서 탈출을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차장에 들어섰다. 매니저였다. 그 순간 뒷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몇 초 후 검은색 밴이 급히 출발하며 도망쳤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매니저는 곧장 내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밴의 번호판을 확인했다고 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우리는 보안 카메라를 함께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그 영상을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동안 문 밖에는 2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문을 열고 나올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설상가상으로 매니저가 적어둔 밴의 번호판은 경찰 조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이었다. 결국 아무도 잡히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절대 혼자 야간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게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가끔 난 생각한다. 그날 내가 겁을 먹고 문을 열고 나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한적한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었다. 하지만 몇 달 전 일어난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편의점은 규모도 작고 늦은 밤이 되면 손님이 거의 없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해봤자 진열대를 정리하고 카운터를 닦고 가끔 들르는 트럭 운전사나 여행객들의 계산을 도와주는 정도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새벽 2시 30분을 막 넘긴 시간. 트럭 운전자들도 거의 다 사라지고 편의점은 정막에 휩싸였다. 그러다 문득 답답한 기분이 들어 밖으로 나가 찬 공기를 쐬기로 했다. 내 숨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퍼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가게의 네온 사인불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공기 중에 수분이 가득해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 보였다. 도로도 주변의 나무들도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때였다. 내 시야 한쪽 끝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한 주유기 뒤편 어두운 빨간색 후드를 쓴 남자가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기 서 있었던 거지? 주차된 차도 없었다. 그러니까 기름을 넣으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가게를 향해 몸을 반쯤 돌린 채 마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처음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이 너무도 불안정했다. 작은 원을 그리듯 계속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고 신경질적으로 발을 바닥에 비비고 있었다. 나는 별일 아니기를 바라며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유리창 너머로 그를 계속 지켜봤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차를 몰고 와서 그를 태워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몇 분이 지나도 그는 그대로였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문을 열 때는 갑자기 움직임이 빨라졌다. 마치 순간적으로 결심을 한 사람처럼. 그는 카운터 앞까지 걸어와 말을 건네지 않은 채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서둘러 준비한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차가 저기 주유소 앞에서 고장났어요.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기름을 넣으면 다음 마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 남자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차가 어디 있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럼 견인차 불러드릴까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당황한 듯한 태도로 손을 저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는 다시 말을 돌려 그냥 손전등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혹시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 순간 온몸에 경고등이 켜진 느낌이었다. 그의 말투, 나를 바라보는 시선 모든 게 나의 반응을 시험하는 듯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고민했다. 이 남자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그러다 그는 가게 안의 감시 카메라 모니터를 가리켰다. 저기 저거 보세요. 제 차 저기 있잖아요.
나는 뒤를 돌아봤다. 모니터 화면 속에는 실제로 고속도로 입구 쪽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뭐지? 정말 차가 있긴 하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말도 안 돼. 내가 방금 전에 밖에 있었잖아. 그리고 나는 차량 뒷범퍼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 순간 차가운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즉시 표정을 관리하며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근데 폰 좀 가져올게요. 하고 뒷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돌아서자마자 비상경보 버튼을 힘껏 눌렀다. 순식간에 편의점 안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어색한 태도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불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긴장이 풀린 듯 온몸에 힘을 빼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마치 이 모든 게 재미있다는 듯한 느릿하고 여유로운 웃음.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나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한순간에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내달렸다. 나는 즉시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보고 말았다. 숨어있던 또 다른 사람. 그는 차가 아니라 숲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둘 다 차로 향하지 않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더욱 미스터리해졌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차는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던 것. 심지어 경찰이 조사해보니 그 차는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일주일 전에 도난 신고된 차량이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 더 알지 못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며 생각한다. 만약 내가 속아서 따라갔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세 번째 이야기. 이 일이 일어난 건 몇 주 전이다. 나는 월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세상에서 제일 최악인 직업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시간 속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 든다. 매일 밤이 똑같다. 똑같은 선반, 똑같은 루틴, 머리 위에서 웅웅 울리는 형광등 소리까지도 변함이 없다. 더 나은 일이 생기길 바라지만 지금으로선 그저 하루하루 버틸 뿐. 나는 주로 전자제품 코너에서 일한다. 다른 구역보다 훨씬 조용해서 좋다. 새벽 2시에 사람들이 블루투스 스피커나 충전기를 사러 오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가끔 오는 손님들도 고속도로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물건을 사려는 트럭 운전사들 뿐이다. 그래서 그 남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쇼핑을 하는 게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냥 전자제품 코너 근처에서 서성이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딜 가든 내 시야에 항상 그가 있었다. 한번 고개를 들면 그는 내 옆 통로에서 맴돌고 있었고 다음번에 보면 할인 코너에서 멈춰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그냥 거기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지만 점점 불안한 감정이 커졌다. 그 남자는 분명히 내가 알아차리기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었다. 나는 저 남자가 결국 내 번호를 물어보려는 건가? 하고 기다렸지만 그는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일부러 보이게 행동하는 것 같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나는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됐는지 작동하지 않았다. 매니저를 찾아가야 하나 고민하던 순간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뻔했다.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려 했지만 곧바로 밝고 친근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 있었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너무도 반갑게 들렸다. 나는 당황한 채 고개를 들었고 처음 보는 여자가 활짝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나를 오랫동안 찾고 있던 친구처럼 내 팔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얼어버렸다. 그녀가 몸을 숙이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남자가 널 촬영하고 있었어. 나랑 같이 가자. 그 말에 순식간에 몸이 차가워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남자를 힐끗 봤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뼛속까지 서늘한 공포가 몰려왔다. 그녀는 계속 연기를 했다. 진짜 너 찾느라 엄청 돌아다녔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그 여행 기억나? 아, 너 없으면 안 되지.
그녀는 나를 붙잡은 채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 남자 생각뿐이었다. 진짜로 나를 찍고 있었던 거야? 왜? 나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나를 가게 안쪽으로 이끌었다. 그때 나는 의아한 게 있었다. 이제 남자가 사라졌는데 왜 이 여자는 계속 나를 데리고 가려 하지? 나는 멈춰 서서 말했다. 이제 괜찮아. 매니저한테 가는 게 낫겠어.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내 팔을 더 꽉 쥐었다. 아직도 저 남자가 몰래 지켜보고 하고 있어. 나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뭐? 여기 직원들도 있는데 설마 저 남자가 여기서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발을 멈추고 살짝 몸을 틀어 그녀의 손을 빼내려 했다. 이제 놓아도 돼요. 하지만 그녀는 손을 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미소. 그녀가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계산대도 지나쳤고 셀프 계산대도 지나쳤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나를 출구로 유인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도와주세요. 나는 팔을 힘껏 빼낸 후 전력으로 도망쳤다. 뒤에서 그녀가 나를 부르며 내 이름을 외쳤다. 그때 나는 매장 앞쪽에서 달려오는 직원과 마주쳤다. 숨을 헐떡이며 보안팀을 부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남자도 그 여자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보안팀은 CCTV를 돌려봤다. 그녀와 남자는 처음부터 함께 가게에 들어왔던 것이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 남자는 카메라에 얼굴이 선명히 찍혔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화면에 노출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 사건을 납치 미수 사건으로 기록했다. 남자는 얼굴이 찍혔기 때문에 곧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여자는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그녀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